자,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같이 증권 투자 자문 인력 세제 파트 같이 살펴볼 세무사 박훈입니다. 자, 저희가 이미 기본서에서 다 공부를 했죠. 자, 그 기본서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갖고서 한번 객관식 문제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테스트해보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거의 600페이지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 보신다는 생각으로 한번 맞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미 다 공부한 내용이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서 맞춰보세요. 자, 해답 가리시고요. 1번 문제 보시면, 자, 다음 중 조세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과세 주체별로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한다. 2번 조세의 정가성에 따라서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한다. 3번 지출의 목적성에 따라서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한다. 4번 과세 표준 단위에 따라서 비례세와 누진세로 구분한다. 자, 답은 4번이죠. 자, 우리가 보통 세금을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자, 이렇게 하면 이 세금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소득세 같은 경우에 어떤 사람이 얼마를 벌었다, 거기다 몇 퍼센트 하면 그 사람의 소득세가 계산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과세 표준은 금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내가 얼마를 벌었다, 거기다 몇 퍼센트 세금. 자, 과세 표준이 금액으로 표시가 된 걸 우리가 종가세라 그러죠. 그런데 어떤 세금은 이 과세 표준이 금액 외 걸로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걸 우리가 종양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인지세 같은 경우에 과세문서 한 건, 두 건, 그게 과표죠. 그 다음에 골프장 입장에 특별 소비세 같은 경우에 골프장에 입장하는 한 명, 인원 입장하는 사람 한 명, 두 명, 그게 과표입니다. 자, 따라서 과세 표준이 금액이냐 금액이 아니냐 갖고 종가세와 종양세로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율에 따라서도 어떻게 됐어요? 누진세와 비례세로 구분했었죠. 누진세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소득세 같은 경우에 6에서 45% 누진세 구조를 취하고 있죠. 즉 많이 벌었다, 그러면 많이 내야겠다. 조금 벌었다, 그럼 조금만 내야겠다. 이렇게 과표의 크기에 따라서, 이 과표의 크기에 따라서 세율이 변동하는 거, 자, 그걸 우리가 누진세라고 불렀고요. 이 비례세 같은 경우에는 과표가 얼마든 그냥 세율이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것들에는 부가세 10%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만약 커피를 소비한다, 그러면 영수증 보시면 공급가액 얼마, 부가세 10%, 그래서 얼마, 그걸 결제하는 거죠. 자, 이렇게 과표의 크기에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하다, 자, 그게 비례세죠.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 그래서 4번은 과표의 크기에 따라서 비례세와 누진세로 구분한다. 과표의 크기에 따라서는 종가세와 종량세로 구별했었고요. 세율에 따라서 비례세와 누진세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탐구의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간단히 살펴보면 이런 거죠. 과세 주체에 따라서도 우리가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할 수 있었어요. 과세권자가 국가다, 국세고요. 지자체다, 지방세였죠. 자, 만약에 시험을 좀 어렵게 된다 그러면 국세와 지방세를 섞어놓고서 다음 중 성격이 틀린 것을 골라보세요, 이렇게 낼 수도 있겠죠. 그때 국세는 뭐였습니까?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뭐 상속세, 증여세, 이런 세금들이 국세였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소득세만 해도 납세 의무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소득을 얻고 있는 개인들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거니까. 법인, 우리나라 법인들이 있죠. 그 법인이 얻은 소득이 과세되는 게 법인세겠죠. 자, 부가세,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서 10%만큼 과세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사업자가 너무 많죠. 따라서 국세는 납세 의무자가 많다, 당연히 국가가 관리하고 싶겠죠. 왜? 세수가 크니까. 상속증여세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세금이죠. 10에서 50% 누진세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납세 의무자가 많다. 과세가 되면 세금이 크다. 당연히 국세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잘한 세금들, 그런 것들이 지방세겠죠. 지자체에서 걷는 거죠. 대표적으로 취득세, 재산세, 뭐 이런 것들이 지방세일 겁니다. 자, 따라서 과세권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그 다음에 조세의 정가성인데요. 조세의 정가성에 따라서 직접세와 간접세를 구별하죠. 따라서 직접세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한다. 그게 직접세였고, 일치하지 않는다. 그게 간접세였죠. 자, 만약에 어렵게 낸다 그러면 다음 중 직접세, 간접세를 섞어놓고서 성격이 틀린 것을 골라보세요. 했을 때 직접세는 뭐였습니까? 소득이나 재산과 관련된 세금들이 다 직접세 구조를 취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자, A가 소득을 얻었다. 또 세금 내. 100만 원 내. 그러면 그 100만 원은 A가 납세 의무자가 될 거고, 소득을 얻었으니까 그 100만 원은 당연히 A의 호주머니에서 나가겠죠. 즉 납세 의무자와 그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한다는 거죠. 내가 재산을 갖고 있다. 재산세가 고지가 되겠죠. 그러면 그 재산세는 납세 의무자 만약에 제가 될 거고, 만약에 세금이 100만 원이다. 그럼 제 호주머니에서 100만 원이 나가겠죠. 자, 그런 것들이 직접세죠. 자, 간접세. 이거는 납세 의무자하고 그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하고 일치하지 않는 세금이죠.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죠. 우리가 커피를 소비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10%만큼 과세가 돼요. 그런데 그 세금 10%를 누가 부담하냐?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었죠. 여러분들이 커피를 소비하면서 10%씩 부담하고 오는 거였죠. 따라서 납세 의무자하고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간접세는 다 소비와 관련된 세금들이 간접세 구조를 취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증권거래세. 증권회사를 통해서 내가 거래를 했다? 그러면 내가 주식을 팔았다. 증권거래세 납세 의무자, 그러니까 세금을 그 증권거래세 주식을 팔았다 그러면 납세 의무를 지는 건 누구예요? 여러분이 아니죠. 누가 신고 납부해줘요? 증권회사가. 그 증권회사가 수수료하고 증권거래세를 거래징수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갖다 내주죠. 그렇지만 그 증권거래세를 부담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여러분들이죠. 주식을 판 사람들. 자, 간접세죠. 납세 의무자하고 그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하고 일치하지 않더라.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지출의 목적성에 따라서도, 자, 우리가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별할 수 있었는데, 자, 세금을 걷는다. 국가가 어떤 사회를 위해서 국방이든 치안이든 복지이든 교육이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세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세금을 걷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이제 맞춰서 쓰는 거죠. 지출하겠죠. 일단 세금을 거둘 땐 어디에 쓸지는 몰라요.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이제 배분해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세금은 세금을 거둘 때 처음부터 결정이 난 거예요. 이걸 거두면 어디다 쓰겠다. 그게 목적세죠. 대표적으로 교육세와 농특세가 이 목적세에 해당하고 거의 대부분의 세금들은 이 보통세에 해당한다는 거죠. 거둘 때 어디다 쓸지는 모르겠어요. 자, 방금 봤던 거 주로 1번 문제에서 자주 출제가 되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2번 문제. 다음 중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납세 의무의 성립이란 과세권 충족으로 추상적인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2번 납세 의무의 확정 방법은 크게 신고 확정과 부과 확정이 있다. 3번 납세 의무 소멸 사유로는 납부 충당 부과 취소,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의 만료 및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있다. 4번 상속 증여세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 경우에 부과 제척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 답은
4번이죠. 2번 문제. 2번 문제도 아주 잘 출제가 돼요. 거기 핵심 탐구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들 다 기억하셔야 돼요. 세금의 일생이었죠. 세금은 성립을 하고 나중에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소멸의 과정을 거치게끔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였죠. 내가 음식점을 갔는데 식사를 하려고 보니까 줄이 항상 서 있다. 그래서 항상 웨이팅을 1시간씩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A는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니까 많이 벌 거다. 자, 그래서 법에서 정한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이 사람은 많이 버니까 세금을 많이 내겠네. 추상적인 납세 의무가 발생을 하죠. 자, 그런데 얼마를 낼지 모르겠어요. 세금을 많이 내겠네?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보자. 그래서 이 사람의 매출을 쭉 보고 비용 쭉 보고 진짜 얼마 벌었는지 계산해 보자. 자, 그게 납세 의무 확정이죠. 구체적인 금액으로 확인하는 절차. 이게 납세 의무 확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산했더니 뭐 세금이 한 500 나오더라. 뭐 갖다 내면 되겠죠. 자, 이렇게 세금은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치게끔 돼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 핵심 탐구 보시면 납세 의무 성립인데요. 이러한 추상적인 납세 의무는 개별세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첫 번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일정 기간 단위로 소득, 일정 기간 단위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가 돼요. 따라서 이 납세 의무 성립이 얘네들은 언제냐? 과세 기간이 종료할 때. 이때 납세 의무가 성립했다고 보겠다. 자, 그런데 상속세, 증여세, 뭐 증권거래세, 뭐 이런 세금들은 기간 과세하는 게 아니죠.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과세가 돼요. 따라서 그 사건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날, 이 세금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날, 이 납세 의무가 성립했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거기 우리 그 핵심 탐구를 보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는 과세 기간이 중요하는 때. 그 다음에 밑에 2번부터 6번까지는 뭐냐?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이 세금들이 과세가 돼요. 상속세. 왜 과세가 될까? 사망했으니까. 사망해서 부모님의 유산을 내가 받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상속이 개시될 때, 즉 사망일입니다. 증여세. 왜 과세가 될까? 살아있을 때 부모님한테 공짜로 뭔가 받았으니까.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할 때. 증권거래세. 왜 과세가 될까? 주식을 팔았으니까. 매매 거래가 확정될 때. 따라서 이 세금들은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 추상적인 납세 의무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날 성립했다고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 잘 기억하시고, 그러면 얼마를 낼지 한번 계산해 보자 이거죠. 자, 이게 신고 확정 방식과 부가 확정 방식이라고 있어요. 신고 확정 방식은 말 그대로 신고하면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뭐 이런 여러 가지 세금들 보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뭘 벌었다. 그럼 5월 달에 주소지 관할세무의 세금을 신고 납부하죠. 신고하면 이 기간에 나는 얼마를 벌었어. 신고하면서 확정이 된다는 거죠. 신고하면서. 법인세도 마찬가지. 3월 달에 신고하면서. 부가세도 마찬가지. 과세 종료일 때 25일에 신고하면서. 이런 식으로. 신고하면서 확정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세금들은 신고 확정 방식이에요. 왜 이럴까? 납세 의무자는 너무 많은데 국가가, 과세권자가 일일이 다 너는 얼마 세무조사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넌 얼마네, 넌 얼마네, 넌 얼마네 못해요. 왜? 너무 많으니까.
세금 이거 말고도 뭐 다른 것도 할 것도 많겠죠. 그런데 너 세금 얼마? 일일이 다 어떻게 계산해 주겠어요? 그리고 얼마를 벌었는지 이때 누가 제일 잘하냐? 소득을 얻고 있던 저 A가 제일 잘 알겠죠. 그러니까 네가 신고해. 확정. 그래서 세금은 신고하면서 확정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자, 부가확정 방식이 있는데 상속세와 증여세가 여기에 해당하죠. 크게 보면 종합부동산세도 여기에 해당하지만 일단 상속증여세가 부가확정 방식이에요. 자, 상속세 같은 경우 상속계실로부터 돌아가셨다. 그러면 피상속인 관련된 유산을 상속인들이, 즉 아이들이 공짜로 받아가겠죠. 그러면 상속계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 세금을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유산을 10억을 받았다. 그 세금이 한 2억 나오더라. 신고했다. 납부했다. 끝나냐? 아무것도 안 끝나요. 왜냐면 상속증여세는 부가확정 방식이에요. 세금을 확정하는 권한을 누구한테 줬냐? 과세권자한테만 준 거예요. 국가한테만 준 거죠. 따라서 세무서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이래야 확정이 돼, 이래야. 아무리 신고해봤자 아무것도 안 끝난다. 이 두 가지는. 그러면 왜 이 두 가지는 부가확정 방식이었을까? 당연한 거죠. 상속세만 하더라도 유산을 10억을 넘게 받아야 과세가 돼요. 증여세 같은 경우도 부모님이 뭐가 있어야 살아있을 때 나한테 주식을 주든 부동산을 주든 뭘 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전체 국민을 봤을 때 5천만을 봤을 때 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 세금이 커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납세 의무자도 얼마 안 되고 세금도 크다. 따라서 우리가 무조건 계산하겠다. 그래서 부가확정 방식을 채택했다는 거죠. 자, 두 가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납세 의무 소멸인데요. 소멸은 납부, 충당, 부과 취소,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의 만료,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반드시 이 5가지 사유에서 없어져요. 만약에 누군가가 사망했다. 세금을 2억을 체납했는데 사망했다. 세금이 없어진다. 무조건 틀린 말. 왜? 이 5가지 사유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이 5가지 사유로는 없어져요. 여기서 국가가 만족을 얻으면서 세금이 없어지는 건 2가지죠. 이 3가지는 국가가 만족을 얻지 못하면서 세금이 사라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의 만료인데요. 얘는 이거였죠. 아까 상속세 같은 경우에 사망했다? 그러면 신고해봤자 의미가 없어. 국가에서 결정해야지 세금이 확정이 돼. 결정한다? 우리가 이거를 부과권이라 그래요. 부과한다. 그러면 이 권리를 국가한테 천년만년 주냐? 그게 아니었고요. 일반 세목은 원칙이 5년, 무신고 7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다? 그럼 10년. 자, 그 다음에 역외탈세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가, 사기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 그때는 15년. 이렇게 돼 있었고, 상속과 증여세는 일반 세목에 비해서 세금이 크니까 조사할 게 많겠죠. 그래서 원칙이 10년이에요. 그리고 무신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역외탈세 관련됐다면 무조건 15년. 조심하세요. 일반 세목은 원칙이 5년, 무신고 7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10년, 역외탈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15년. 그렇지만 상속증여세는 원칙이 10년, 무신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무조건 15년. 이 기간 안에 국가가
과세를 못했다? 그럼 더 이상 과세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금이 확정이 안 돼요. 없어지는 거죠. 자, 그래 답은 4번이었죠. 상속증여세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의 경우에 부가제적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있다. 15년이었죠. 사기 기타 부정행위. 원칙은 10년이지만. 자, 그 다음에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인데 세금이 결정됐다. 그럼 걷어야 되죠. 우리가 걷는 걸 징수권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 권리도 국가한테 천년만년 준 게 아니에요. 결정이 났으면 원칙적으로 이때부터 5년간 세금을 거둘 수 있죠. 그 다음에 5억 이상 국세채권은 10년간 세금을 거둘 수 있어요. 그 안에 세금을 걷지 못했다? 없어진다는 거죠. 자, 이럴 수도 있죠.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쭉 오다가 이때 걷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고질했다. 독촉을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쭉 오다가 이때 다 깨진다 그랬어요. 다시 이때부터 5년이 채워져야 돼요. 이게 완성이 되려면. 즉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려면 5년 동안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세금이 없어지는 겁니다. 모든 세목이 다 징수권은 똑같이 5년, 5억 이상 국세채권은 10년. 뭐 당연한 거죠. 어떤 세목이든지 간에 결정이 났으면 이제 걷는 거니까 다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끊어진다 그랬죠. 이게 뭐냐? 중단이었죠. 헷갈리지 마세요. 정지가 아니에요. 중단이에요. 그리고 이 중단 제도는 징수권에만 있어요. 자, 요 정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답은 4번. 3번.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번. 체납법인이 해산한 경우 청산인과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 2번. 비상장법인이 체납한 경우 그 법인의 납세 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3번. 코스닥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 코스닥상장법인의 대표이사. 4번.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와 관련하여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 등에 대하여 당해 사업을 양수한 사업 양수인. 자, 답은 3번이죠. 거기 핵심 탐구를 보면 납세 의무 승계와 제2차 납세 의무가 있는데 일단 납세 의무 승계는 원래 납세 의무자가 없어졌고 그걸 포괄적으로 100% 가져간 누군가가 있다.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 그게 납세 의무 승계였고요. 제2차 납세 의무는 원래 납세 의무자가 있는데 얘한테 걷어야 돼요. 그런데 얘가 있어 아직. 그럼 얘한테 걷어야 되는데 제2차적으로 누군가한테 걷겠다는 게 제2차 납세 의무예요. 자, 왜 그럴까? 봤더니 첫 번째 거기 그 청산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 의무인데 원래 세금을 책임질 애가 해산법인이었죠. 자, 법인이 만약에 세금을 2억 체납했다. 그럼 얘가 내야 돼요. 그런데 이 법인은 이제 청산 절차를 밟고 잔여사까지 처분한 다음에 채무가 있으면 갚고 남는 게 있으면 이제 논아 가지면 되지. 청산인 등이. 근데 어떻게 했냐면 얘네가 청산 절차를 밟고 처분한 다음에 빚을 갚아야 되는데 국가 체납액이 있으면 2억 있는데 그걸 갚지 않고 그냥 얘네들이 논아 가져버린 거죠. 그럼 나중에 국가는 얘한테 와봤는데 재산이 없죠. 왜 일로 다 가버렸으니까. 그래서 얘가 왜 못 내? 너 때문에. 그래서 얘한테 2차적으로 납세 의무를 지우는 거죠. 자, 두 번째. 출자자의 제2차 납세 의무. 법인이고요. 상장법인은 제외되죠. 얘가 체납했다. 만약에 한 명이나 합자회사다. 그 무한 책임 사원이 있다. 그럼 당연히 얘는 책임지겠죠. 얘가 책임 못 지면. 그런데 만약에 주식회사다. 그러면 이때는 어떡하냐? 얘한테 제2차 납세 의무를 지우겠다는 거죠. 얘가 세금을 못 내? 그럼 이 회사가 망하면 주주들은 갖고 있는 주식이 휴지가 되면 돼요. 그렇지만 국세기본법은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이용해서 얘가 왜
세금을 못 낼까? 걔한테 2차 과정으로 거듭게. 그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를 하는 거죠. 왜 이 법인은 망가졌을까? 얘네가 경영을 했으니까. 그리고 왜 재산이 없을까? 얘네가 다 빼돌렸으니까. 과점주주는 이 회사의 지분을 50% 초과해서 갖고 있는 자들이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얘가 이렇게 빈털터리가 되고 망가졌을까? 너 때문에. 그건 네가 책임이죠. 경영을 했죠. 언제 한 거예요? 이때 체납액, 이때 사업을 잘못해서 이때 체납액이 있다. 체납액. 이 기간에 뭔가 벌어서 세금을 안 내서 체납액이 있다. 언제 과점주주냐? 경영을 했죠. 이때. 그래서 요때. 이게 납세의무 성립일이죠. 기간 과세하는 세금이니까. 과세한 종료일. 이게 납세의무 성립일이죠. 법인세. 따라서 요때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얘네가 요때 경영을 한 거니까 요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자, 그 다음에 무한책임사항과 과점주주가 있을 때 얘네가 체납했다. 그런데 얘네가 어떤 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주식을 처분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면 돼요. 그런데 정관 등에서 제3자한테 팔 수가 없대요. 그러면 이 주식을 국세청은 압류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죠. 걷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한테 제2차 납세를 겁니다. 그럼 얘는 내고 얘네가 이 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일단 여기 걸어요. 네가 내. 그리고 얘는 납부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얘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주식으로 가져가. 너희들은 거래할 수 있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자, 사업에 포괄적인 양수도가 있었다. 왜 했을까? 얘가 2억을 체납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재산 다 뺏기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가 국세청에서 오기 전에 모든 재산을 일로 넘겨버리죠. 그럼 국세청은 와봤는데 재산이 일로 다 가버렸어요. 얘가 팔아버렸으니까. 세금을 거둘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가 돼. 그게 싫으면 포괄적 양수도 하지 마. 했어? 그럼 너는 제2차 납세 의무를 질 수도 있어. 따라서 얘가 책임지는 건 뭐예요? 당연히 사업과 관련된 세금이죠. 그리고 당연히 확정된 세금이어야 돼요. 만약에 성립된 세금에 대해서 예보로 책임지라. 그럼 성립된 세금은 아직 추상적인 납세 의무잖아요. 알 수가 없죠. 따라서 당연히 확정된 세금에 한해서 책임을 지는 거였습니다. 자, 답은 3번인데 코스닥 상장법인의 과점주가 세금을 취납한 경우 코스닥 상장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뭐예요? 코스닥 상장법인이죠. 4번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세법의 기간 계산은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르지만 기한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다. 2번 기한이 공휴일 근로자의 날에 해당한다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통신날짜 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국세정보통신망이 장애로 가동이 정지된 경우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등을 할 수 있게 된 날을 기한으로 한다. 답은 4번이죠. 자, 이때까지 세금을 내라. 이때까지. 근데 이 날이 공휴일이다. 근로자의 날이다. 어떻게 해요? 납부할 수 없죠. 그래서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는 거죠. 자, 이때까지 신고를 해라. 근데 우편으로 보냈다. 그럼 이 우편이 이 안에만 도착하면 좋은데 이 우편물이 이때 도착할 수도 있죠. 그러면 제대로 신고된 걸로 볼 거냐? 따라서 우편으로 신고를 했다면 발신주의 특례가 적용이 돼서 이때 보냈다면 뭐예요? 도장이 찍히죠. 이때 신고된 걸로 보겠다. 자, 지금 전자신고하죠. 4번이 틀렸던 건
국세정보통신망이 장애로 가동이 정지된 경우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등을 할 수 있게 된 날을 기한으로 한다. 자, 이때까지 하라 그랬다. 근데 전국에서 신고를 하다 보니까 서버가 마비가 됐다. 근데 복구가 됐어. 언제? 23시 59분에. 1분 남았어요. 신고할 수 있어요? 이때 복구가 됐어. 1분 남았어. 불가능하죠. 따라서 복구가 된 날에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뭐 당연한 거고. 5번. 다음 중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번. 자산소득은 세대별로 합산 과세한다. 2번. 소득세는 순자산 증가설에 의해 과세한다. 3번. 소득세는 납세 의무자의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4번. 소득세 세율은 10에서 50% 누진세율 구조이다. 답은 3번이죠. 모든 세금은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모든 세금들은 다 개인 단위 과세예요. 따라서 뭐 부부 단위, 뭐 세대 단위 이런 거 없어요. 원칙적으로 세금은 다 개인 단위주의로 과세가 되더라. 소득세는 소득 순자산 증가선이 아니라 뭐예요? 소득 원천설이었죠. 따라서 뭘 벌었다고 해서 A가 뭘 벌었다고 해서 무조건 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적어 놓은 것만 과세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 이렇게 소득의 원천을 8가지를 규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벌어야 과세가 됐었습니다. 이거 외에 뭘 벌었다? 한 푼도 과세가 안 되죠. 왜? 소득세법은 A가 뭘 벌어도 이것만 소득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번 게 아니죠. 과세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는 현재 6에서 45% 누진세 구조를 취하고 있었죠. 그리고 소득세는 3번인데 그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세금을 신고하면서 확정이 되는 세금이죠. 원칙적으로. 따라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6번. 다음 중 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현행소득세법은 소득 원천설에 의해 8가지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2번. 퇴직과 양도소득은 종합과세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데 이를 분류과세란다. 3번. 원천징수만으로 과세가 종결되는 것을 분리과세란다. 4번. 사업소득 금액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답은 4번이죠. 자, 소득세는 소득 원천설에 따라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자, 세금은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소득세가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소득세를 어떻게 과세했나 봤더니 따로따로 하지 않았어요. 합쳐서 과세했죠. 왜? 따로따로 하면 낮은 세율, 이자 배당 소득의 낮은 세율, 사업소득세 낮은 세율, 낮은 세율. 어차피 이 소득이 다 얘 거라면 어차피 다 얘 건데 뭘 따로따로 해. 다 묶어서 과세해. 그래서 합쳐서 과세하자. 그래야 합치면 덩어리가 크니까 높은 세율. 많이 번 사람이 많이 낸다. 이 누진세 구조 하에서. 따라 소득세는 종합과세가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쭉 합치다 보니까 여기까지 아접죠. 얘하고 얘는 합치지 않았어. 왜? 얘네는 가만히 보니까 계속 반복적인 소득이지만 이 두 가지는 뭐예요? 퇴사했다. 아파트를 팔았다. A가 살면서 한두 번 발생할까 말까한 소득들이에요. 그 소득을 매년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한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별도로 띄어서 과세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분류과세라 그러죠. 세금은 그래서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의 세금은 딱 세 가지가 나왔던 거예요.
퇴직소득은 다음 달 10일까지 갖다 내면 되고, 양도소득세는 양도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달 내 갖다 내면 돼요. 자, 그럼 얘네들은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번소득이 있을 때, 그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금을 신고하고 확정이 되고 납부하면서 세금이 없어지겠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5월 달에 하세요 했는데, 우리나라에 소득을 얻고 있는 개인들은 최소한 2천만 명은 될 거예요. 그 중에 만약에 100만 명 정도가 안 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알아요, 몰라요? 누가 소득이 발생했고 얘가 신고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그걸 다? 2천만 명이나 되는데. 그러면 납세 의무자가 그렇게 많은데 세운의 탈루를 최대한 막고 어떻게 완벽하게 세금을 거둘 수 없을까? 그래서 소득세법은 광범위한 원천징수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회사가 있고 근로자 A가 있다. 그럼 회사는 얘한테 급여를 주겠죠? 주면서 뭘 떼요? 세금. 그리고 나머지 잔액을 얘한테 주죠. 그리고 얘가 세금을 뗐다가 이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과세관청에 갖다 대죠. 그러면 얘는 무조건 세금을 내죠. 왜? 얘가 급여를 지급하면 세금을 무조건 떼고 잔액을 주고, 얘가 뗐단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갖다 내니까 국세청은 완벽하게 세금을 걷어요. 그럼 얘는 5월 달에 해야 돼요? 뭐하러 해, 쓸데없이. 이미 다 냈는데.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따라서 소득세법은 여기 이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서 5월 달에 신고 납부해줘 했는데, 납세 의무자가 너무 많고 세금을 확실하게 걷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굳이 세무서에 안 가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냐? 원천징수에서 세금 계산 다 끝났다. 그걸 우리가 분리과세라 그러죠. 거의 모든 소득들이 원천징수가 돼요. 근데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얘는 안 돼. 왜 안 될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입장은 근로자예요? 아니면 회사 그 자체예요? 여기죠. 내가 종업원이 아니잖아. 내가 근로자를 뽑으면 고용계약을 쓰지만 내가 나하고 계약을 쓰는 건 아니잖아. 나는 여기 없어. 난 여기야. 그럼 나는 원천징수를 당할 수가 있어요? 뭔가 주면서 세금을 떼는 거잖아, 지금. 난 여기인데 나는 원천징수를 당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나머지 소득자들은 받을 때마다 세금을 냈기 때문에 이걸로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원천징수 제도에 의해서. 그렇지만 사업자는 세금을 낸 적이 없어. 여기니까. 따라서 얘는 1년 동안 매출이 얼마고 비용이 얼마고 얼마를 벌었다. 다 계산해서 무조건 5월 달에 가야 되는 거예요. 5월 달이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지만 5월 달에 세무서에 가야 되는 사람의 99%가 사업소득자예요. 자, 만약에 나는 결손이 발생했다. 번 게 없다. 손해를 봤다. 난 세무서에 갈 필요가 없다. 낼 것도 없는데 뭐. 맞아요? 가야 돼요. 왜? 안 가면 국세청에서 이 사람이 손해를 받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알아요? 나는 손해를 봤다고 신고를 해야죠. 자, 무조건 간다. 자, 6번의 답은 4번. 자, 7번. 다음 중 잘못된 설명을 고르시오. 1번. 집합투자기구가 채권에 100% 투자한 경우 집합투자로부터 이익은 모두 이자소득이다. 환매조건부 채권의 매매차익은 이자소득, 비상장 주식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10년 미만 저축성 보험차익은 이자소득, 10년 이상 저축성 보험차익은 소득세 과세 아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 대금업의 이익은 사업소득이다. 답은 1번이죠.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 펀드 수익. 얘네들은 뭐예요? 무조건 배당소득이다. 자, 여기 A가 있고 B가 있다. 자, 여기 집합투자기구가 있다. 여기 채권이 있다. 주식이 있다. 이렇게 보죠. 만약에 얘가 채권에 투자했다. 그럼 이자가 발생하죠. 이걸 벌었으면 이자소득. 얘가 주식에 투자했다. 그래서 뭐 배당을 받았다? 그럼 배당소득. 이게 직접 투자죠. 그럼 만약에 내가 투자 능력이 없어서 간접 투자를 하자. 나 대신 누가 투자했으면 좋겠어. 따라서 여기 펀드. 얘를 통해서 들어오고 이 펀드가 투자한다. 그럼 만약에 얘가 투자한 돈이 일로 들어와서 여기 갔다. 벌었죠? 통해서 갖다 준다. 이자소득. 얘가 투자한 돈이 일로 들어와서 일로 갔다. 배당 갖다 준다. 배당소득. 이러면 돼요. 왜냐면 이 펀드는 얘하고 얘를 연결해 준 하나의 파이프예요. 뭐 실체도 없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게 맞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 투자자가 너무나 많죠. 그리고 투자자가 수시로 사고 팔아요. 그러면 얘께 어디로 갔는지, 얘께 어디로 갔는지, 얘께 어디로 갔는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떡하냐? 현재 세법은 얘가 그냥 파이프지만 얘가 마치 실체가 있는 걸로 보자. 마치 법인으로 보자. 법인에 투자했어? 얘네를 마치 주주로 보자. 그래서 얘가 어딘가에 투자했다. 채권이든 주식이든 뭐 부동산이든 선박이든 뭐 어디에 투자했다. 벌어들였다. 그리고 준다. 법인이 주인한테 줬다. 뭐라고요? 배당소득. 따라서 집합투자기로부터 이익은 집합투자기를 실체 이론으로 봤기 때문에 무조건 배당소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집합투자로부터 이익은 배당소득이지만 어디에서 번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중과세 조정을 해주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3번, 4번도 잘 기억하세요.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이죠. 비상정시 매매차익이 양도소득이고,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이에요. 그런데 이 저축성 보험차익은 서민들의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나왔던 거예요. 따라서 이자로 다 과세한다? 좀 그렇죠. 그래서 장기 10년 이상, 계약기간 10년 이상인 장기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은 아예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죠. 그런데 러시안 캐시, 웰컴런, 돈 빌려주고 이자 받죠. 근데 걔네들은 뭐예요? 사업성이 있죠.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게 업이죠. 따라서 무슨 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이 아니에요, 그때는. 답은 1번. 자, 8번. 배당소득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배당소득은 필요용비가 인정되지 않는다. 배당소득은 이중과세조정을 위해서 그로스업과 배당세 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3번 그로스업 비율은 11%다. 4번 배당소득은 이중과세되므로 현행소득세법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이중과세 조정을 적용한다. 자, 답은 4번이죠. 자, 우리가 소득이라는 건 수익금액에서 얘를 얻게 들어갔던 경비를 빼주면 이 소득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자 배당소득은 이자 수입에서 배당과 관련된
필요경비를 빼주면 배당 소득이 나오겠죠? 이자도 마찬가지. 그런데 얘네들은 뭐예요? 이게 없죠. 매일매일 놀아도 한 달 있으면 이자가 나오죠. 주식 갖고 있으면 배당을 받죠. 대표적인 불로소득이에요. 따라서 이 이자 배당 소득은 수익금액 그 자체가 소득이에요. 그런데 배당 소득은 희한하게 수익금액 플러스 그로스업한 게 배당 소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얘는 뭘까? 이 금액 곱하기 11%한 거죠. 원칙적으로 배당 소득은 얘예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특정한 경우에 배당 소득은 얘가 붙은 게 배당 소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뭐였냐 이거죠. A가 개인 사업을 한다. B가 법인 사업을 한다. 그럼 A가 개인 사업을 하면 이만큼 벌었다? 소득세 내고 이거 가져갈 때, A가 가져갈 때 아무 문제 없죠. 자, B가 법인 사업을 했다. 난 100% 짐을 다 갖고 있다. 내 거다. 자, 법인 이만큼 벌었다. 법인세 내고 남은 거 내가 100% 다 갖고 있다. 가져갈게. 뭐예요? 배당. 배당 소득세가 과세가 되죠. 그러니까 두 번 과세가 되죠. 따라서 이걸 막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나왔던 게 그로스업 제도였죠. 그래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그로스업과 배당세 공제, 그로스업 이율은 11%를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배당 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이중과세 조정을 할까? 모든 배당 소득에 대해서 이중과세 조정을 해주는 건 아니에요. 어떤 배당 소득이냐? 첫 번째, 내국법인한테 받아야 돼요. 두 번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중과세 조정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얘는 뭐예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돼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이어야 해요. 그래야 이중과세 조정을 해줘요. 자, 이 법인이 내국법인이 돼요. 만약에 외국법인이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는 국제적 이중과세를 위해서 외국납부세 공제 파트에서 별도로 해줘요. 따라서 내국법인한테 받을 때만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문제가 나와요. 두 번째, 이 법인이 뭘 벌었는데 각종 비과세 감면으로 법인세를 내지 말래요. 그리고 배당을 해요. 그러면 한 번도 과세가 된 적이 없죠. 따라서 과세가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중과세 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따라서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배당을 받아야겠다. 세 번째, 모든 주주냐? 아니에요. 얘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이어야 이중과세 조정 문제가 나오겠다는 거죠. 자, 따라서 답은 4번이죠. 배당소득은 이중과세되므로 현행소득세법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 이중과세 조정한다. 이게 틀렸던 거죠. 내국법인한테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 내용들 같이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